포함한 금호그룹의 자구 계획안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 찾기가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동조합이 낸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서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쟁의 행위를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기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 턱 밑에서 일단 멈춰섰습니다. 지난달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상승세를 멈추면서 이와 연동된 주담대 금리 역시 주춤한 겁니다. 주담대 대출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아시아나항공 매각 건으로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포함된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자구 계획안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금호 측이 아시아나의 매각 자구안을 내놨는데 채권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채권단을 이끌고 있는 산업은행은 어제 금호그룹으로부터 자구안을 받은 뒤 긴급 채권단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채권단은 금호 측의 자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개별로 자구안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신규 양해각서 체결, 매각 등 자구안 실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금호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 시급한 상황이죠. 이건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금호그룹은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채권단 측에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자금 지원은 양해각서 체결로 가능합니다. 당장 오는 25일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채권단은 이르면 이번 주 금호그룹과 양해각서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에 매각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박삼구 전 회장은 오늘 오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결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임직원들이 받을 충격과 혼란을 생각하면 참으로 면목 없고 민망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제 관심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 가격이 높아서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인영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격 얼마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네, 인수를 위해 최소 1조 원에서 2조 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 지분의 시장 가격이 3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열사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매각할 경우 최소 1조 원 이상은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액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감수하고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게 매력적인 이유와 또 인수하면서 위험 부담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LCC 자회사인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도 통째로 매각하기 때문에 인수 시에 국적 대형 항공사 면허와 LCC 면허 2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22개국에서 70개 넘는 노선을 운영 중인데요. 이 수익성 높은 노선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금액도 높은 데다 아시아나항공이 6조 원 넘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인수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업 특성상 인수 뒤 각종 사고 위험으로 인한 평판 악화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자금력도 있으면서 원래 영위하던 사업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사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물망에 오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이 SK그룹입니다. SK는 자금력도 충분한 데다 정유, 물류, 호텔 등의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SK는 지난해 제주항공 전 대표를 글로벌사업개발부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어서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항공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와 애경, 면세점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세계, 롯데 등이 후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인수설을 부인하면서 탐색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급할 게 없기 때문인데요. 국적항공사 인수에 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몸값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선영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과 지인들은 오늘 오전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지난 8일에 고 조 회장이 별세를 하고 오늘 오전 연결식 진행됐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작년 70세로 별세한 고 조양호 회장의 연결식이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아들 조원태 사장을 비롯한 유족과 그룹 임직원이 참석해 애도했습니다. 평소 각별한 사이였던 현정택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은 추모사를 통해 이별의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유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인 이명희 전 1호 재단 이사장은 빈소가 마련된 지 나흘 만인 어제 오후 7시부터 모습을 보여 남편의 가는 길을 대응했습니다. 네, 운구차가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과 또 공항동 본사를 거쳐서 이제 장지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7시 10분경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을 떠난 운구차는 고인이 일을 하던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운구차는 서소문 사옥 둘레를 돈 후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로 이동했습니다. 유족들은 노제를 지내고 장지인 경기도 용인시 신갈로 떠났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선영에 안장돼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부친상을 치른 조원태 사장은 조만간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 G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사가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 문제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한국 GM 노조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네, 한국 GM과 노조는 올해 초 출범한 연구개발법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에 대한 단체 협약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해왔었는데요. 양측 이견이 커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아왔는데 중노위가 결국 어제 오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 중지를 내렸다는 건 앞으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노조가 찬반 투표를 거쳐서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 파업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는 오는 22일과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기자, 그런데 이 단체 협약 관련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 겁니까? 네, 노조는 사측이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설립 전 약속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단체 협약을 제시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요구안에 차별 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까지 9차례 단체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쟁의행위 투표 결과를 보고 쟁의행위 방식이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르노삼성차 노조는 내일과 19일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조사를 벌인 결과 원래 주성분이 신장세포였고 그동안 계속 쓰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품은 출시 당시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성분이 중간에 왜 달라졌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된 인보사 두액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자체 조사 결과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되기까지 같은 세포, 즉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보사가 그동안 같은 세포를 사용했고 개발 중 다른 세포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한국에서 만든 세포를 배양해 미국 임상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제품 역시 같은 성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코오롱이 인보사 개발 당시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봤던 배경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코오롱이 제출했던 자료를 전문가에게 맡겨 다시 살펴본 결과 주성분이 신장세포였지만 연골세포의 단백질, 유전자와 비슷하고 동물 실험 결과 연골세포를 쓴 것처럼 연골 재생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도 당시 분석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당시 세포 분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세포의 변화가 있던 건지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미국 코오롱 티슈진 본사 조사는 물론 식약처가 해당 세포를 받아 직접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인보사 투여 환자 3,600여 명에 대해 이상 반응이 있는지 15년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까지 발생 사례가 없고 세포 사멸 시험을 따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연경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논의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종 노사 합의안 마련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대신 권고안을 내놨는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비준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최종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경사노위는 먼저 정규조를 합법화하고 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 5급 이상 공무원 가입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 파업대 노조원의 직장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했던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과 이 부당 노동행위 사업주의 형사처벌 폐지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안은 노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중지안이지만 이 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 때 참고 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중지안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어떤지 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요구사항을 논의조차 못했으니 나중에 이 별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현 제도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중지안은 경사노위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운영위원회가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법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이 핵심 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어서 여야 간의 합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그럼 ILO 협약 비준 이번에도 어렵게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비준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에 ILO에 가입 후에 28년 동안이나 비준을 미룬 나라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를 이유로 유럽연합이 한국이 한 EU FTA 규정을 어겼다며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무역 보복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한국은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200여만 명의 대출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부업체의 대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정보까지 포함해서 대출해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당장 취약차주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규모가 다음 달 27일부터 은행, 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그동안은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 정보만 금융권이 공유해왔습니다. 이번에 금융권이 공유할 대부업체 정보는 빌려준 돈과 갚고 남은 잔액 두 가지입니다. 즉 A사에서 시기별로 달리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 받았어도 총 3,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내역과 얼마의 빚이 남았는지만 공유되는 겁니다. 대부업체 대출 정보가 공유되면 전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지표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부업 정보 공유 시 DSR 고도화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또한 금융정보 사각지대 해소로 금리 난증의 해소 등 여신 심사 체계가 보다 건전화되어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차주의 빚 갚을 능력이 축소되면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업 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 점수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감점률 이 정보 공유가 안 됐으면 대출을 쓸 수도 있었던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정보 공유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
금융위는 대부업체 이용 여부만으로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해 각 업건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금리가 5%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잔액기준 코픽스가 유지되면서 금리 수준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시중은행 주담대금리가 일단 상승세를 멈췄다고요? 네, KB국민과 우리, 신한 등 5개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지난달 코픽스 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전달과 같은 2.02%를 나타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3.39%에서 4.89%로 동결했고, 우리은행도 잔액 기준 금리를 3.42%에서 4.42%로 유지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잔액 기준 금리도 3.32%에서 4.67%로 전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상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금리는 KB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0.02%포인트씩 상승해 1.94%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만에 반등한 건데요. 우선 KB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금리를 3.16%에서 4.66%로 0.02%포인트 올렸고, 우리은행도 신규 취급액 기준금리를 3.34%에서 4.34%로 바꿨습니다. 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금리는 3.29%에서 4.64%가 됐습니다. KB하나은행은 잔액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3.07%에서 4.172%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 대부분이 모레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1.75%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요국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전환 영향으로 기존금리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사내이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기업들을 집중 관리키로 했습니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회사 덩치에 비해서 사내이사나 감사 등 보수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들이 있는데 이곳들이 국민연금 감시 대상에 오른다고요? 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주요 지침을 만들어 오늘부터 공식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규모나 경영 성과에 비해 사내이사나 감사의 보수를 과도하게 높이는 안건을 올릴 경우에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안건을 올리면 반대 의견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중점관리 기업에 회사 이름을 올리겠다는 설명입니다. 기업 경영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네, 회사 임원들이 받아가는 실제 연봉 얼마나 되길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재벌닷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기 임원 301명의 평균 연봉이 1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미등기 임원 4,600명의 평균 연봉도 4억 원이 넘는 반면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은 8,400만 원입니다. 또 경제개혁연구소가 재작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재벌 총수 일가 출신의 최고 경영자의 보수 규모는 일반 직원들과 비교해 평균 35배 이상 많았습니다. 주식 배당금만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재벌 총수들이 급여와 퇴직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보수를 받는 셈인데요. 이런 이유로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법도 발의되는 등 과도한 보수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블록체인은 안전한 5G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오늘 KT가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KT가 블록체인 전략과 서비스 소개 행사를 가졌죠? 네, KT는 오늘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KT의 블록체인 브랜드 기가체인을 소개하고 주요 서비스인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공개했습니다.
기가스텔스는 신원이 검증된 송신자에게만 IP 주소가 보이는 기술로 해킹 위협을 사전 차단하는 보안 기술입니다. 네, 5G 시대를 맞아서 블록체인 서비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네, 5G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로 네트워크 보안은 필수입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해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한 뒤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데요. 저장 정보에 따라 결제, 개인 인증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KT가 기업들이 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개발 플랫폼 기가체인 바스, 지역 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도 공개했는데 모두 이 같은 활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통사별 블록체인 서비스 청사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SK텔레콤은 실명 인증을 통한 거래나 투표 등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추진하고 LG유플러스는 해외 간편 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업계는 마땅한 킬러 콘텐츠가 없는 5G 시대에 이 같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들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김재철 회장이 물러난다고요? 네, 김재철 회장은 오늘 오전 열린 동원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룹 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물러난다며 동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철 회장은 지난 1969년 동원 산업을 만든 1세대 창업주인데요. 직원 3명과 원양어선 한 척으로 시작해 국내 최대 수산업체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김 회장의 퇴임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퇴임 후 그룹 경영과 관련해 필요한 때에만 조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 이렇게 김 회장이 물러나면서 그룹 경영 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원그룹 측은 김 회장 퇴진 이후에도 지주회사인 엔터프라이즈가 그룹의 전략과 방향을 잡고 각 계열사는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독립 경영을 하는 현재의 구조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체제는 차남인 김난정 부회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현지 시간으로 15일 저녁 화재가 발생해 지붕과 첨탑이 붕괴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화재를 지켜보니 너무도 끔찍하다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중순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상세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는 접었을 때 얇은 부분은 15.5mm, 두꺼운 부분은 17mm고 펼쳤을 때 가장 두꺼운 부분은 7.5mm입니다. 무게는 263g으로 화웨이의 폴더블폰보다 가볍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12% 내림세 2240포인트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01% 내림세입니다. 75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지금 금호그룹이 31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도 9.3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입니다. 오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지주사인 한진칼 현재 8.1%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8%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료전지와 소재 사업 부분에서 분할 결정을 하면서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4.07% 오름세입니다. 광고 매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KT 같은 경우에는 0.1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 인수 여부를 결정할 유료 방송 합산 규제 향방이 오늘 결정되면서 KT2와 관련해서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